생생경제.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퀴즈는요, 정부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또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묻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시범지구로 서울 목동, 잠실 이런 곳들을 선정을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큰 갈등을 빚었죠. 우여곡절 끝에 지난 상반기에 서울 가좌지구에 처음으로 이 주택을 착공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 주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였고요. 주택이 들어가는 보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깡통주택, 2번 풀빌라, 3번 행복주택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단어와 함께 주택이 들어갔겠죠. 골라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선정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그렉 맥커운의 새 책 에센셜리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 끝내는 오후 5시까지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깡통주택, 2번 풀빌라, 3번 행복주택입니다.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지난주 수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국 내렸습니다. 0.25%포인트 낮춰서 금리는 연 2.0%로 사상 최저금리가 됐습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라고 정부가 계속 좀 안달복달 했었죠. 그 의지에 좀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 내리는 것이 더 이상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또 회의론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경제 뇌관이 바로 가계부채인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효과와 또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님 그리고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국 내렸어요. 저는 결국이라는 표현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데 두 분은 예상하셨나 모르겠네요. 먼저 윤창현 금융연구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래서 예상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약간 내리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그런 식의 하셨고. 그 얘기도 좀 저희 연구원에서 좀 했던 적이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예. 그 전체적인 이제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 이제 한국은행의 인식이 좀 바뀌었구나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기 물론 계속 썼지만 제 얘기는 이제 네. 안 좋아진 흐름에 대해서 예.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더 알릴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한국은행의 인식이 조금 바뀌었구나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인식? 약간 예. 뭐랄까요 좀 이렇게 어떤 때는 꼭 절간 같은 이미지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지금 시장거리에서는 막 아우성이 들리는데 절에 들어가 있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어려운 얘기가. 강한 표현 쓰시는데요. 아니 그런 생각을 네. 한 적도 있어요. 요새는 예. 좀 덜한데요. 네. 한때 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많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최백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네.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증거도 있는데요. 증거요? 예, 예. 월요일날 제가 MBC 시선 집중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요. 네. 예, 그때 이제 외국인들 자금 이탈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이 금리 인하 전망을 물어보길래 네. 거기서 제가 금리 인하할 것 같다. 네. 그 근거로서 제가 그 당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이 총재가 이제 그러니까 몇 가지 금리 인하의 부작용 같은 걸 얘기를 했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네. 정부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같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예국인들이 대규모 매도하는 것이 네. 예국인들이 읽지 않았는가 시장을 금리 인하가 어쨌든 간에 그 자산 시장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그 저걸로 미칠 수 있으니까요. 네. 환율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는 네. 좀 타이밍이 좀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타이밍이 아쉬운 건 늦었다는 건가요? 예, 만약에 했다라면은 네.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타이밍이 했다라면 그러니까 사실 지난 한 1년 동안에 한 2009년 2월 달부터 2010년 7월 달까지 그러니까 금리가 거의 동결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 좀 할 거라면은 했었던 게 나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네. 더구나 최근에는 이제 금융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네. 좀 약간 좀 부적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여간 결론적으로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득보다는 좀 실이 좀 크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예. 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셨지만은 득보다는 실이 클 예. 것으로 보고 계시고 윤창현 원장님께서는 일단 예상은 하셨고 기대보다 좀 효과가 덜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잘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것들이 제일 많은 얘기 같아요. 워낙 정부의 압력이 컸지 않나요? 척하면 척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윤 원장님 어떻게 글쎄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조금 이제 시각을 네. 이 하는과 정부를 이렇게 둘을 놓고 보는 시각이 하나도 안 변하는데 사실 언론이 안 변하는 건가요? 아니 예.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말이죠. 이렇게 또 남대문 출장소다 출장소. 이렇게 예. 소리 들으면서 이제 하느니 이런 어떤 그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 좌지우지되는 네. 모습. 근데 거기로부터의 독립성. 그래서 네. 마치 무슨 하는의 독립성이 무슨 민주화 투쟁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것까지는 아니, 아닌데요. 약간 그랬어요. 네, 약간 예.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됐는데 지금 이 전 세계 글로벌 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을 한번 보시면은 중앙은행이 이제 사령탑입니다. 사실상. 네. 예. 그렇죠. 그 오히려 중앙은행 총재가 재무부 장관보다 더 많이 언론에 나오고 옐렌 그 총재 네, 보십시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적극적이 됐고 재정 정책이 좀 약간 힘들어지니까 네. 저 부채도 많고 통화 정책이 완전히 중심이 됐어요. 네. 경제 정책에. 그러면 거꾸로 이 둘의 관계는 이제는 무슨 뭐 독립성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냥 서로 이렇게 재정과 금융 통화 정책을 놓고 각자 열심히 맞물려 이렇게 돌아가는. 열심히 경제를 네. 위해서 봉사하는 이미지지 뭐 예. 누가 누구에 의해서 휘둘리고 뭐 저로 뭐 독립이 어떻고 뭐 민주화 투쟁이 어떻고 이렇게 볼 시각이 아닌데도 민주화 여전히 투쟁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예. 여전히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둘의 관계를 이렇게 항상 그 독립성이라는 그 네. 과거의 틀을 가지고 자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틀은 좀 안 좋아 보이고요. 네. 그 글로벌 위기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고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그럽니다. 네. 새로운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됐다는 거죠. 즉 옛날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적인 상태가 왔다고 할 때 그 네. 뉴노멀에서의 한국은행의 위상은 다른 중앙은행처럼 이제 정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도 정부의 일부로서 정부 네. 전체 정부 조직의 일부로서 통화 정책을 책임지면서 네. 경제 정책을 오히려 주도해 가야 되는데 자꾸만 저기 알겠습니다. 정부로부터 뭐 거리만 두려고 하는 네.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네.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거죠. 그러면 독립성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해결이 저절로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면은 조정을 해야 되고 사실 경제를 살리는 데는 한 팀이어야지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떤 이 정부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국이 돼서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네. 적극적 독립성이 돼야지 소극적 독립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꾸 알겠습니다. 쫓아오면 도망치면 이게 네. 아니라 내가 예. 먼저 가서 네. 내 인식이 이런데 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네. 도망만 다니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거는 그런 좀 부분이 저는 좀. 전혀 아니다. 그래 네. 적극적 독립성을 가지고 네. 먼저 주도를 해라. 그럼 독립적으로 비치는데 자꾸 지금은 누가 네. 쫓아오면 막 도망가는 모습으로 네. 거리를 두려고만 하고 알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고영 교수님. 예. 사실 그 중앙원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교과서에도요. 네. 중앙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톤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의미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그 정부를 운영하는 행정부하고 네.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하고
이제 협조는 해야 되지만은 네. 협조는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역할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역할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정부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그러니까 관여를 네. 하다 보니까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아무래도 뭐냐면 대개 이제 그러니까 경기를 아무래도 좀 이제 그러니까 띄우기를 바란다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요. 네. 여론을 이제 거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그것만 이제 할 수는 없거든요. 중앙은행은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제 물가 안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했단 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중앙은행이니까는 사실은 어느 중앙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그러니까 경기를 죽이고 싶은 중앙은 없을 거예요. 단지 그렇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가까운 신뢰로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 때요. 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기준금 그러니까 이 목표 물가를 네. 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몇 달까지 예. 계속해서 3 플러스 마이너스 0.5%였는데 2 내지 4% 했었는데 2 내지 3%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네. 2%에서 그러니까는 4%까지 늘린 적이 있었었죠. 네.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게 따라서는 물가를 그러니까 좀 포기를 하고 어느 정도 상승률을 그러니까 더 높이 인정하는 거니까요. 포기하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네. 더 이제 방점을 이제 그러니까 더 뛰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의 이제 그러니까 사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면은 네. 저는 곤란하다고 봐요. 미국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취했던 많은 조치들 중에서 미국 사회 내부에 많은 그러니까 논쟁이 있었던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통화 정책이 너무 정치화됐다. 네. 그래가지고 그 연준의 정책 선택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견을 많이 제시하는 경우는 네. 그런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이 결국은 중앙은행의 장기적인 신뢰성을 네. 훼손시킬 거라는 이런 이제 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정치적인 인식보다는 정말 경제를 보는 인식을 가지고 중앙은행이 움직여야 된다. 여기에서 그냥 합의를 이루는 걸로 이건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갑니까? 하실 한마디만. 말씀 아니 있으면,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이제 네. 고용을 본단 말이에요. 네. 일자리 극대화, 실업률 네. 또 본단 말이죠. 네. 예, 고용 극대화. 또 분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장도 신경 써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확실히 그 중앙은의 역할에 대해서 금융 안정, 고용 극대화, 네. 성장, 그다음에 심지어 분배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주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극적 독립성은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예, 오히려 주체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예. 그 독립이라는 개념도 좀 새로이 정립하면서 네. 조금 더 이 시각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네. 조금 이 중앙은행의 역할 이게 좀 바뀌어야 되고 네. 중앙은행의 조직 같은 것도 좀 더 적극적이 되고 네.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그리고 먼저 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 먼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없었죠. 그런 적이 없죠. 예. 맨날 뭐 만나자 그러면 쭈삣쭈삣하면서 그렇죠, 가서 그렇죠. 뭐 예. 척하면 척 이런 얘기 듣고서 뭐 맨날 따라온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지 말고 먼저 가서 만나서 네. 우리 중앙은행 인식은 이런데 장관 어떠시냐라든가 네. 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면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새로운 인식이 변하네요. 근데 어쨌든 금리는 내렸어요. 뭐 늦었든 어쨌든 간에 내렸는데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의견이 분분한데 시장 반응은 일단은 뜨뜻미지근했어요. 최백원 교수님은 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앞에서 이제 득보다 실이 컸다고 예.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이제 금리 인하의 이제 목표는 어쨌든 이제 경기 부양에 이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미치는 효과는 우리가 이제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 중심으로 일단은 얘기를 볼 수 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계 소비를 한번 봐봅시다. 우리 지금 그 가계 소비가 굉장히 그 지난 한 10년 이상 동안에 2003년도부터요.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미달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러니까 OECD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에 보게 되면 한국 경제 성장을 그러니까 이 족쇄로 작용하는 것이 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듯이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네. 이제 가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가 이제 가계부채 증가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전세난도 이제 심화되고 하게 네.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가계의 어떤 소득을 실제 소득을 어쨌든 간에 이제 억압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계가 지불하는 비용은 네. 줄어들지만은
역으로 생각할 때 금리 소득자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최근에 우리가 보게 되면 금리를 한번 한 0.25% 인하했을 때 금리 소득은 한 4.4조 원 정도가 4조 4천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자 비용은 한 2조 8천억 정도만 줄어든다 해가지고 오히려 소득 그건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논쟁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가 반드시 그러니까는 이 경기 부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이런 측면 속에서 얘기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업 투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기업 투자는 결국은 이제 비용 측면하고 이제 수익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 비용이 높아서가 아니거든요. 지금 금융 비용은 지금 최저 수준이란 네. 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그렇죠. 모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특히 대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이유도 네. 돈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결국은 그 긍정적인 어떤 하나의 영향을 못 미쳤을 때 그러면 네. 그 이제 풀린 돈들이 대개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이제 자산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자산의 예. 주식시장이 됐든 어쨌든 간에 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될 텐데 그래서 사실 최경환 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이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치고 올라갔었죠. 효과가 한 2천 좀 그렇죠. 잠깐 2,000대를 있었죠. 치고 올라가고요. 예. 근데 부동산 시장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화람을 보이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반짝 효과로 끊칠 가능성이 커고 있고 주식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1900선 초까지 지금 밀리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결국은 신용을 그러니까 이 증가시켜 가지고 네. 했을 경우에 이 부채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주열 총재도 이제 지적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지금 내수가 지금 취약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지 지금 어떤 하나의 경기 어떤 하나의 변동적인 이런 측면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결국은 네. 뭐냐면 가계 부채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질 문제라든가 뭐 이런 예.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부채를 오히려 더 증가시켜 가지고 장기적인 체질을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취약하게 만들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윤창현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효과가 지금 뭐 이따 없다를 논하기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그렇기는 예. 한데 어떻게 예.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금리 통화 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이죠. 예. 예. 이것만 내리면 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게 아니죠. 네.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돈값이거든요. 이자. 뭉칫돈, 예. 네. 뭉칫돈 자금의 가격이 이자인데 뭉칫돈이 뭐 지금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돈값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이 뭐 경기를 부양하는 면도 있지만 거꾸로 돈의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네. 걸 보여주는 그런 그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6개월 걸릴 것 같고. 최소 그리고 6개월인가요? 그렇죠. 예. 한 6개월 걸려야 이제 돈이 좀 돌기 시작하고 낮은 금리의 효과가 나온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건 현재 물가가 매우 낮고 굉장히 낮습니다. 한 1.6%밖에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물가 목표보다도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플레 소리가 나올 정도고. 디플레라고 봐야지 되나? 디플레 우려? 디스인플레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 인플레율이 줄어드는 현상이죠. 예. 플러스긴 하니까. 사실 한국은행의 목표치는 2.5에서 3.5니까 너무나 그렇죠. 미달하고 있죠. 굉장히 미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가만히 됐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도 가만히 됐고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현재 상황을 인정을 하고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 효과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 좀 돈을 조금 더 풀게 만들어서 이제 그 돈이 좀 돌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네. 경제가 지금 돈이 잘 안 돌고 있어요. 예,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막혀 있잖아요. 돌지 않지 금리를 내려도 돌지 않잖아요. 돈맥경화라고 예. 동맥경화 아니라 돈맥경화라고 그 그러는데 돈맥경화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게 IMF 이번 총회도 갔다 왔는데 예. 보니까 뭐 이제 미국도 돈 풀어서 이제 어떻게 경기를 좀 부양을 하고 근데 유럽이 지금 엉망입니다. 네. 예, 유럽이 돈을 엄청 풀었는데도 돌질 않고 네. 이제는 저 주변국이 힘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중심 국가인 독일도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 풀어서 금리 내려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한계에 이르는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좀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뭐 금리가 한 2% 정도 네. 갔으니까 조금은 난데 그래도 이제 이런 그 금리 하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돌게 만드는 그런 네.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통화정책 말고 네. 이제 뭐 투자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예. 혹은 뭐 규제 완화를 네. 좀 더 한다든가 해서 돈이 어떻게 하면 돌 수 있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부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노력과 미시적인 노력과 이런 거시적인 네. 노력이 합쳐져야 이게 효과가 나오지
이 효과가 그냥 금리만 덜렁 내렸다고 나오는 건 네네.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윤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인식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이제 그 가계부채의 지금 1,700만 명 정도가 지금 빚을 가지고 있고 네. 1,0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00조 정도. 그러니까 뭐 사실 금리 좀 내리면 이제 그 대출 이자가 조금 떨어지면은 상당히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겠죠. 당장은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예. 이게 또 정말 뇌관이 터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일단 이거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빚의 특성이 좀 금리를 잘 부담할 수 있고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 상위 소득 연구 40%. 조사가 있나요? 예, 상위 40%가 70%의 빚을 들고 있고요. 최하위 소득세 하위 20%가 5%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전체 빚에. 그러니까 그 위쪽에 계신 분이 뭐 안 힘들다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네. 좀 나은 편이라서 그분들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갚으시는 쪽으로 유도하고 예. 제일 아래쪽에 이제 힘드신 분들 중심으로 정부가 좀 지원 정책 같은 거를 잘 쓰면은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폭삭할 정도는 아직 아니다. 그런가요? 그런 정도의 그 결론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이제 이 가계부채 때문에 경제가 폭삭한다는 이런 가정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연구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가계부채의 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뭐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예. 근데 이제 일본의 예를 많이 들어요. 최경환 부총리도 사실 취임하면서 우리가 일본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이 위기감을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 그래서 금리가 제로인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제로인데도 안 살잖아요. 물가도 지금도 이제 간신히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을 보면은 금리를 내리고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이 별 효과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백운 교수님. 예, 아까 이제 우리가 그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물가를 얘기했는데 네. 물가가 물가가 지금 낮게 이제 1%대가 지금 계속해서 네. 지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물가를 이해를 할 때, 네. 물가 수준을 이해할 때 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많은 경제 활동들이 동조화되고 있어요. 동조화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각국의 그러니까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같은 흐름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뭐 무역도 그렇고 하여간 뭐 네. GDP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물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인에 의해서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유동성은 굉장히 네. 풍부하게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매달 보고를 하고 있지만은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추정한 그 통화 증가율보다도 네. 총통화는 증가율보다도 더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계속 초과를 할 정도로 네. 시중의 유동성이 과도하게 이제 유동성이 이제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 통화 부족은 아니라는 얘기죠. 돈의 부족에는 아니라는 네.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일본이 99년도부터 제로 금리를 했죠. 네. 제로 금리를 했는데 왜 안 됐냐면요. 일본도 결국은 이제 부채 함정 때문에 결국은 이게 네.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일본은 특히 이제 가계 부채보다는 기업 부채가 굉장히 이제 컸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예. 부채 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기업에 그러니까 대체 대조해 부채를 조정하려다 보니까는 그 투자를 하기보다는 부채 갚는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는 투자가 살아나지 못했죠. 축소 국면으로 예, 가게 그렇죠. 됐군요.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99년도부터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다가 2001년도 3월 달부터는 양적 완화까지 했죠. 네. 선진국에서 가장 먼저 이제 사실은 했죠. 그래가지고 네. 한 2006년까지 일본 은행의 자산 규모가 한 3배 정도 증가한다. 돈을 예. 그러니까 그만큼 풀었다는 얘기죠. 새로 찍어놨다는 얘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이 오히려 그러니까 15%나 줄어듭니다. 이 기간 예. 동안에요. 지금 뭐냐면 경기 부양과 그러니까 인플레율 증가에 전혀 그러니까 효과를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가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해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라든가 통화량을 공급을 해가지고 돈을 더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네. 경기 부양, 즉 가계 소비라든가 네. 기업 투자가 살아나겠는가. 예. 저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가계한테 돈을 주머니에다 집어넣어준다면은 그건 효과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은행을 예.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중개하는 네. 건데 근데 이제 오히려 뭐냐면 저는 이런 지금 우리 이 통화 정책이 지금 최근의 통화 정책이 오히려 일본형 장기 불황을 하나의 만드는 요인으로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작용하고 있다는 예.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했듯이 가계부채 네. 증가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한계 기업도 네. 결국은 금리를 낮추게 되면 한계 살아나죠. 기업들, 좀비 예. 기업들을 그러니까 양산할 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이 사실은 90대 후반과 2000대 초에 계속해서 이게 그 악순환됐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3부를 마무리하고 4부에서 이제 일본식의 일본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회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와 부작용,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님 그리고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기획은 잠시 후 4부에서도 이어집니다.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양치를 할 때 문질문질 반짝반짝 촉촉촉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마법이 시작되지. 이제는 달려 오늘을 뛰어넘어 놀러 내일 되지. 다 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띄워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YTN 라디오와 YTN 사이언스가 주최하는 최고의 공연. 아프리카 말라위의 희망을 노래하는 루스빌로 밴드의 내한 공연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립니다.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교수의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기적의 밴드. 아프리카 고유의 리듬과 선율. 그 진한 감동의 순간을 만나세요.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인경의 생생경제.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협찬으로 김인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기획 이어가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님 그리고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부 말미에서 이제 최백은 교수님께서 우리나라가 일본식의 그러니까 일본도 제로금리를 굉장히 오래 했고 양적 완화도 많이 했는데 효과 없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창현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본의 거품에 대해서는 뭐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의 부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하나 좀 뭐 한번 참고해야 될 거는 주가가 한 4만 갔다가 많이 깨질 정도로 내려왔다는 거죠. 니케이 지수가요. 니케이가 3만 한 8,900, 네. 한 4만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호황이 오고 그리고 거품이 형성됐다가 터지고 네. 예, 그리고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후폭풍이 불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마는 정부가 그냥 확장 재정만 가지고 네. 돈 풀어서 해보려고 그러다가 빚은 엄청나게 쌓이고 게다가 또 고령화가 왔어요. 그렇죠. 고령화가 돈 심각하게 더 시작이 써야 됐어요. 되고. 그래서 예.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복지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서 지금 일본은 아주 심각합니다. 네. 대략 한 45조쯤 걷고요. 쓰는 건 90조를 걷습니다. 90조 예. yen.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돈의 반도 못 걷어요. 그렇죠. 정부가. 예. 그 정도로 안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는 정말 지속되기 힘들 정도고 아베노믹스가 지금 작동 중이지만
어제 그저께죠. 저희 케네스 로고프라고 네.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하버드 대학 교수님인데 이제 연구원에 와서 한국경제학회랑 세미나를 했는데 네. 그분이 아주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아베노믹스는 3번 화살만이 의미가 있다. 아, 그 예. 구조개혁과 1번, 체질 2번 개선. 그렇죠. 얘기를 구조개혁과 하시는군요. 체질 예. 개선이 의미가 있지 뭐 돈 푸는 거하고 재정 이런 거는 별 큰 의미도 없는 것 같다.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아베 정부는 1, 2번의 효과를 1, 많이 2번을 기대하고 가지고 있는 이제 거군요. 3번으로 유도를 하는 3번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네. 1, 2번이 일종의 마취제가 되는 것이고 3번이 수술이 되는 건데 예. 마취제를 투여한 다음에 수술을 하려고 이제 마취제를 1, 2번을 투여를 한 거다. 네. 뭐 그런 이제 말하자면 요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대로 쫓아갈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좀 거품도 그렇게 크진 네. 않고요. 우리가 다행히.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아직은 일본하고 똑같아질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만 좀 네.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역시 제가 볼 때 이제 네. 이 재정 정책도 이제 한계 좀 봐 있고 통화 사실 정책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조금씩. 예. 그러면 1, 2번이 이렇게 아베노믹스 1번이 통화고 2번이 재정인데 1, 2번이 좀 안 맥히기 시작하면 우리도 3번으로 가야 되는데 네. 우리의 3번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예, 결국 예. 투자에 대한 어떤 예. 새로운 인식 그리고 네. 돈을 좀 이렇게 좋은 데다가 투자하고 싶을 때 규제 같은 게 있어서 못 하거나 한 이런 거 있으면 좀 빨리빨리 좀 완화시켜주고 도장도 빨리빨리 찍어주고. 아니 그거 테이프. 하겠다고 하셨고 많이 해주지 않았나요? 아유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 예를 들어 멀었나요? 뭐 수도권 규제 네. 같은 거는 정말 예. 그 이 좁은 나라에서 이제 뭐 수도권 지방 나누는 것도 그렇고 중국의 성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인데 네. 금거 놓고서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건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 3번 정책을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때고 이 아베노믹스의 3번에 해당하는 한국판 세 번째 화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네. 정말 고민을 하지 않으면 예. 1번, 2번 가지고는 이제는 한계가 좀 있다. 한국판 그러면은 3번 세 번째 화살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확장이 아니라 구조 조정이나 말하자면. 체질 개선이잖아요. 예, 그리고 규제 완화와 투자의 미시적인 네. 이제 확대 정책. 예를 들어 돈 딱 들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지난번 보셨겠지만은 관광 호텔이 유해 시설이랍니다. 아, 그거 뭐 예, 완화해주기로 참 했잖아요. 아니요. 네. 그거 지방교육청에서 네, 그걸 부결을 안 된다. 시켰어요. 예. 예를 들어 그런 식이지. 그럼 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참 옛날보다 많이 개방돼 있거든요. 근데 예. 호텔이 어떻게 학교 근처에 호텔이 네. 있다 유해 시설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 지면은 그 돈이 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네네. 일자리가 생긴다. 그거를 좀 더 의미 있는 걸로 가중치를 주면 네. 조금 시각을 바꾸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도장만 찍어주면은 네. 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서 거기서 빨리빨리 돈이 쓰이고 네. 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제 최 교수님 말처럼 이제는 일본 쪽으로 이제 네.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규제 완화 쪽으로 결론이 나네요. 그런데요. 그 세 예. 번째 예. 화살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일본 학계에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면서요. 그 사람들이라고 그 원인을 굉장히 많이 분석 안 했겠어요. 해가지고 했겠죠. 예. 나온 이제 대개 이제 두 가지 그 사실 진단이 정확하게 나온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8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는 일본의 산업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제조업 위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일본의 제조업이 80년대 후반에 가장 정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 이유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산 시장으로 돈이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거품 만들고 거품이 터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통화 정책, 재정 정책도 작동이 안 되어진 이런 국면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일본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8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8.5%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4% 이하로까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일본이 그러니까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제조업 강국인데 제조업이 그러니까 사실은 한 시대를 이렇게 성장을 시켰지만은 제조업의 지금 고용 규모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8%뿐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축소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면 제조업이 고용은 이미 그러니까 92년부터 이제 줄어들고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가가치 기준도 2012년을 정점을 해가지고 좀 떨어지는 국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산업체계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일자리하고 소득 창출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 질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래야지만이 결국은 이제 소득이 창출되어져 가지고 가계 부채 문제도 해결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은 계속해서 뭐냐면 돈을 풀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잠깐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는 잠깐 반짝 이제 효과를 받다가 다시 그러니까 부채만 늘리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잠깐만 이제 그 악화가 되는 체질은 약화되는 저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꾸 맞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예. 일본을 지금 걱정하면서 네. 일본식으로 되는 걸 걱정하면서 일본식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이런 예. 아이러니를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예,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뭐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네. 거 중요한 예.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도 3번 화살 개념하고도 좀 그렇네요. 넓게 보면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댐을 이제 물을 잔뜩 그 상류에서 흘러내려 보내면서 댐을 높게 쌓으면은 물이 이제 밑으로 안 흐르겠죠. 네. 예, 막 금융기관이 막 그 대출 안 주고 그냥 뭐 안전성만 유지하고 이러면은 물을 아무리 흘려보내도 댐이 네. 더 높아지면은 못 내려가는 거죠. 댐의 높이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것도 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물이 좀 흘러가도록 하면서 그 물이 실제 경제로 네.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 그게 바로 이제 투자에 대한 네. 대표적인 여러 가지 형태 완화라든가 그런 미시적 노력이죠. 네. 거시적인 노력과 미시적 노력이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3번에 해당하는 미시적 노력이 없으면 네. 이제는 거시적인 것만 가지고는 좀 한계에 네. 부딪히지 않느냐. 네. 빨리 3번 정책을 다양하게 이제 그 검토하고 이거를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듣다 보면은 결국은 결론은 비슷하네요.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백은 교수님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의 산업 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성장을 좀 얘기를 하셨고 윤창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게 좀 터줘야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조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또 환율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금리를 내리면은 당연히 돈값이 떨어지니까 돈값 비싼 곳으로 돈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내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한 것이 환율 때문이긴 했거든요. 윤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제 그게 또 엔저로 예. 엔저도 생각을 해야 엔저도 되거든요. 같이 진행이 되고 엔의 있으니까요.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기 네. 때문에 엔과 원의 관계가 대략 그 장기적으로 한 10대 1, 네. 100엔당 1,000원 정도가 상당히 그 평균 수준인데 지금 그거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자꾸 엔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일본의 그 수출이 잘 되면서 대한민국의 물건들이 잘 안 팔리는 현상이 많이 네. 나타났고 엔저만 오면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위기로 가든지 뭐 하여튼 안 좋은 일이 꼭 일어나서 저는 그걸 엔저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게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사실 있어요. 예. 그래서 뭔가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되도록 네. 그 엔저가 일어나면 우리 통화도 좀 엔에 연동을 조금 해서 엔저를 반영해서 원도 조금 좀 떨어져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 예. 금리가 좀 떨어지는 게 우리 통화 가치가 안 올라가도록 하는 쪽이니까 맞는 엔저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조금 조치다. 괜찮은데 예. 문제는 이제 외국인 자금이 그렇죠. 탈출을 하면은 예. 그게 한계가 있는데 그 외국인 자금이 이제 달러의 가치만 보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달러 가치가 조금 올라가고 원이 떨어지더라도 한국의 경제 자체가 좋아질 경우 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예. 탈출하지 않고 있는 자금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기본적으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부양하고 좀 좋아지도록 유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뭐 외국인 자금 이탈 문제가 좀 적고 네. 지금 한 외환보유가 한 3,700억이고 예. 또 뭐 경상수지도 한 800, 한 5, 60억 정도. 많죠. 예,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이 외화 부분이 조금 괜찮아서 여유는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엔저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의미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응할 총알이 없었던 IMF 체제 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하니까요. 그럼요. 예. 최백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모두에 제가 이 타이밍이 좀 부적절한 네. 것 같다 이런 얘기 한 이유가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최근에 지금 글로벌 경기가 지금 굉장히 갑자기 나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네. 사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금융위기라는 것이
부채 주도의 성장의 결과였었거든요. 지난 네. 30년 동안에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거의 한 40% 가깝게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부채 조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미국조차도요 보게 되면요. 예. 가계 부채가 좀 줄어든 대신에 정부 부채 같은 게 크게 증가하고 그래가지고 미국도 GDP 대비 국가 전체 부채는 그러니까 33%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조정이 거의 안 됐다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의 경기 회복이라는 것이 건강한 경기 회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약간 어떤 하나의 이런 뭐가 생기게 되면은 금방 취약해지는 게 반복되지는 이유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도 경기 전망을 할 때 되게 보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가 상저하고 올 거다. 되게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항상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취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그나마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가 보이다 보니까 이제 강달러가 이제니까 현상이 이제니까 그 등장하지 않았습니까요? 유럽 같은 경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일본조차도 사실은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양적 완화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별로 이제 그러니까 시원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강달러 상황 속에서 자연히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이제 거기다 이제 또 이제 내년도 이제 하반기 경에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수출보다는요. 환율 문제가 수출보다는 사실은 금융시장 불안정 문제와 이게 영향 미치는 게 큽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불안정 문제에 이제 그러니까 영향 미치는 부분이 큰데 거기다가 우리 내부 요인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보게 되면 장기 투자자들도 조금 이제 이탈하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어요. 예. 되게 환율과 관련해서 단기 투자자들이 되게 이제 영향을 받는데 장기 투자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에 대한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는 이 자신감이 좀 약화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환율 문제는 엔저 문제는 저 엔화 약세는 이게 그러니까 지속되기가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마냥 엔저로 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도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저는 유럽은 양적 완화를 도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럽하고 우리가 그 미국하고는 차이를 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요. 유럽은 기본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의 자금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대개 장기 자산들을 매입을 해줘가지고 장기 시장 금리를 내리는 정책이에요. 근데 유럽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은행 대출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은행 대출이 대개 5년 미만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시장 금리는 별로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 구조가 또 있군요. 국가들이 그래서 독일이라든가 채권 국가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양적 완화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도 거의 이유도 있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달러 강세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환율의 측면으로 봐야 된다. 달러 강세가 결국은 금융시장 불안정에 맞물렸을 때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3,700억 달러 넘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금융이 터졌을 때 2008년도에도 한 2,400억 달러 넘었었어요. 당시 GDP 대비 규모로 보게 되면은 바닥 났잖아요. 지금이나 뭐 거의 비슷해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렇게 폭락하고 있는 것처럼 그랬을 때 그다음에 달러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가치가 너무 그러니까 약해진다고 걱정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지난 한 달 사이에 달러가 그러니까 치솟고 앉아 있으니까는 이게 지금 그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환율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금융시장 불안정에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수출 문제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최배영 교수님은 지금 일각에서는 뭐 손성원 교수님도 그렇고 금리가 이제 여력이 있으니까 제로까지 내릴 수 있다. 내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OX로 답을 여쭤보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OX도 너무 하고요. 그러니까 더 내려야 되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0%까지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통화가 국제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5년물 국고채하고요. 미국의 5년물 국고채 혹은 10년물 국고채를 보게 되면요. 차이가 한 0.4에서 그러니까 한 1% 정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고채 그러니까 CDS물 봐보세요. 어느 정도 내리게 되면 대개 가장 안정됐을 때는 50bp에서 많이 올라갈 때는 150bp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연평도 사건 때는 한 165bp까지 올라가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지금 거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선상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에 대한 한국물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고려하게 되면은 우리 금리 인하는 그러니까 거의 저는 바닥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윤창현 원장님은 금리 더 내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조금 두고 좀 봐야죠. 이번에 이제 내려 2%까지 갔으니까 이제 조금 보고서 하되 더 내려봤자 이제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1.5 물가 상승률 1.6인데 금리 1.56이면 이제 실질 금리가 0이거든요. 그러면 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끝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 이제 금요 기획을 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어쨌든 금리 인하의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정의를 내리고 끝나는데 금리는 뭐다 얘기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창현 원장님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금리는 혈압이다. 혈압이다. 높으면 고혈압이고 낮으면 저혈압이다. 예. 잘 찾아서 적정 수준으로 잘 찾아서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네네. 혈압이다. 예. 알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저는 금리는 우리 그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금리를 저는 유리에다 비유하고 싶습니다. 유리요? 예. 그러니까 유리라는 것은 우리한테 잘 쓰게 되면 우리 모습을 비춰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안경도 만들어주고 있고 제가 기분이요. 그러지만 이제 잘못 따르면 깨지기 쉽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 이런 데면서 저는 이제 유리에다가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혈압과 유리. 굉장히 적절한 비유인데요. 제가 기사에다 좀 써도 될까요? 네,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그 적정 수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겠죠. 의견이 서로 근데 좀. 그걸 이제 한국은행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중앙은행이 있는 이유가 그렇죠.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이걸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님,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의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선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3번 행복주택이었고요. 정답자는 8180님, 7631, 또 9788님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경제신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8457님, 50번 도전 끝에 곧 출근하게 될 아들에게 고생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들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다라고 하셨는데 행복주택 얻게 되시는 건가요? 이거 좀 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말들 많이 나눴는데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SNS 보시면은 친구가 되어주시면은 저희 생생한 이야기들 뒷얘기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